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읽을까요? 네. 도그마와 정신, 한계를 가르치는 훈육은 게임의 조건이자 통일성 발달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 말지니라라는 금지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규칙들이 정해지면 바람직한 행동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규칙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질이나 본질을 지닌 성격이 발달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각 역시 우리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이야기들에 이미 합축되어 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데 그 복음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의 규칙 중 하나인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해설을 담고 있다. 모세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아. 1.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 너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첫 번째는 최고의 통일성을 목표를 두라는 말이며 두 번째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다. 세 번째는 신의 이름을 빌려 고의로 제약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며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거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다. 다섯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식이 부모의 희생에 공경, 존중,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섯 번째는 살인을 금지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친 반목의 순환에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다. 일곱 번째는 결혼 서약의 신성함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으로 다섯 번째 계명과 함께 가족의 안전과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덟 번째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으로 문명사회의 기초가 된다. 아홉 번째는 법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법의 온전함을 하라는 명령이고, 열 번째는 시기와 그로 인한 분노가 세상을 파괴하는 강한,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십계명은 게임이 반복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 규칙이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명시된 규칙이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십계명은 규칙들로부터 나타나지만 동시에 규칙들을 초월하며 규칙의 본질을 새롭게 구성하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핵심은 다음과 같아. 사회가 결정한 규칙 전통에 의해 공식화된 규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규칙을 초월하는 어떤 통일성이 출현할 것이다. 만일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끝까지 해낸다면 그 통일성은 당신의 잠재적 존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온다.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쫓고 놀라우리 많지 권위 있게 무리를 제압한다 한다. 그런 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일러라라고 전한다. 결국 그들은 서로 공모하여 이 이상한 예언자를 의심하고 그를 꿰어 이단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을 하게끔 유도하게 하여 사람을 보낸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장인의 솜씨로 그들의 질문을 처리하자 그들은 분을 삭히며 입을 다물었다. 이 단락 후반에 교활하기 짝이 없지만 속으로는 마지못해 그리스도를 존경했을 사람이 가장 어렵고 험한 질문을 던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변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을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훈련을 통해 규칙을 익히고 충실히 따름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동안 그 사람은 동시에 가장 높은 이상으로 인도되거나 그 이상을 모방한다. 그 이상은 도덕적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요소이자 모든 규칙을 선하고 정의롭고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답변에 따르면 그 단일한 이상은 철저히 체현된 뒤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서양 문화는 유대 그리스도교에서 발원한 까닭에 이 심오한 드라마에 무의식적으로 기초해 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도그마를 완벽히 숙달한 관계로서, 결과로서 정신이 출현한 존재를 나타낸다. 그 정신은 나중에 도그마가 될 것을 창조하는 힘이자 그런 오래된 전통을 거듭 초월하는 힘이다. 이런 이유로 견습기관은 걸작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데 걸작을 창조했다는 것은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의미다. 법칙 1. 기존 제도와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는 혁신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만 복음서들이 묘사하듯 전통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세국 새 성경 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그들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전통의 산물이자 전통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의 갈등이 가득하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타락하여 권력에 이용되는 도구마에 선지자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반대했는지를 연이어 들려준다. 그런 본보기들을 따라하는 인격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서양 정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한 가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변할 것이다. 또한 한때 여럿이었던 당신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하나가 잘 성장했을 때 당신은 그저 희생, 노력, 집중을 통해 모양을 갖춘 훈련된 존재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합의를 이루는 통일된 인격으로서 규율 또는 문명을 창조하고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이는 모두가 안심하고 따르는 질서, 혼돈으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질서를 뒷받침하는 진리의 말이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방을 청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12가지 인생 법칙의 6장이라는 말로 유명해졌다. 평범한 충고였지만 내가 꽤나 진지했고 방 청소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그 인기에 한몫한 듯 싶다. 그런데 나는 거의 3년 전부터 내가 일하는 방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했다. 나는 그 방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 그동안 나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우편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줄곧 질병에 시달렸다.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긴 탓에 내 삶은 혼돈에 휩싸였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아내와 내가 집을 대대적으로 개조한 직후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들을 모두 그 방으로 옮겨 놓았더니 어수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나를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내가 그 방에서 찍은 비디오의 정지 화면인데 배경이 아주 엉망이다. 내 꼬락서니도 그보다 썩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작 자기 자신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하라고 말하다니. 사실 이 비판은 의미 있는 어떤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방의 상태는 당시 엉망이었던 내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마치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집에 하루하루 물건이 쌓이고 온갖 것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내 방이 난장판이 되는 동안에 다른 방들은 깨끗이 하고 살았다. 어쨌든 내게는 문제의 방으로 돌아가 깨끗이 정리할 도덕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우고 싶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것이다. 내게는 내 방,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든 꾸미고 싶은 절실한 욕구가 있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렵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하나라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미와 관계를 맺은 셈이다. 여기에서 출발해 우리는 삶의 다른 요소들과 세계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이는 신성함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이며 유년기의 불멸성 그리고 초월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위험에 다시 연결되는 행위다. 큰맘 먹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그냥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문명에 축적해온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예술을 공부한다. 예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가? 아주 좋은 생각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상하지만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길잡이로 활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야가 더 넓어지고 계획은 더 원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현명하고 깊이 있게 고려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될 것이다. 현재를 낳은 과거의 뿌리를 이해하고 훨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또한 시간관념이 발달해 미래를 더 구체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충동적인 즐거움에 이끌려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깊이, 위험, 배려심이 증가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이야기에 더 기회를 기울이고 생산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의 압력, 인기, 유행, 이데올로기에 덜 휘둘릴 것이다.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무지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연결고리란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술을 더 이상 선택이나 사치, 가식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예술은 문화의 토대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심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사람이 떡 하나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산다. 우리는 문학으로 살고 예술로 산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연결을 맺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은 너무 짧고 암울하고 비극적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려면 또한 자기 자신과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날카롭고 맑은 정신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아름다움은 삶에 들일 때 우리는 초월자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파괴적인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진숙님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기업과 환상. 공작새의 자부심은 신의 영광, 염소의 정욕은 신의 선심, 사자의 경로는 신의 지혜, 여성의 나시는 신의 작품, 슬픔이 넘치면 웃고 기쁨이 넘치면 눈물이 흐른다. 사자의 포효, 늑대의 울부짖음, 사납게 일렁이는 바다, 생명을 파괴하는 칼은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거대한 영혼의 부분들, 윌리엄 블레이크, 지옥의 격언들 중에서 어렸을 때 나는 우리 동네 집들의 윤곽과 세부적인 특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뒷골목, 울타리 안쪽의 비밀 장소, 금이 간 보도블록의 위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데다 그곳을 샅샅이 탐험했기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이 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 나는 페어뷰에서 9년을 살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지금도 그곳의 거리가 고화질로 생생하게 그려진다. 반면 지금 나는 토론토에서 그 2배가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아주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어른이 되어 이렇게 변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는 동네가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거리를 걷다 한 가정집을 봤다고 치자. 나는 그걸 집이라는 하나의 기호로 인식할 뿐 곧바로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것이다. 그 집의 특징들이 내게 어떠한 실용적인 쓸모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집의 지붕, 모양, 색, 화단, 여타 건축학적 특징들은 충분한 흥미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집을 보아온 탓에 어쩌다 한번 그 앞을 지나간 경우라도 집이라면 이렇게거니 단정하고 만다. 따라서 방향을 유지할 정도로만 주변을 살피면서 그 집의 세부적인 특징들,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독특한 성격들은 무시하고 정신을 딴 데 둔다. 이런 태도는 정말 손실이 크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어릴 적 고향 마을에 존재하던 방식으로 이 동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 때문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마음 깊이 일지 않는다. 들리시나? 나이를 먹을수록 지각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기억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몇몇 측면에서 더 능률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대가로 세계의 풍부함을 느끼는 경험이 빈약해졌다. 젊은 시절 내가 보스턴에서 계약직 교수로 일할 때 내 아이들은 겨우 2살과 3살이었다. 당시에 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력을 쌓아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했다. 퇴근 후에 태미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아이들을 몰아붙이곤 했다. 나는 항상 일이 너무 많았으며 집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싶었다. 그건 걸음마하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합당하게 시간을 보내는 태도가 아니었다. 산책에 몰입하고 싶다면, 그리하여 아이들을 끝없이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면 그래선 안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그래선 안 되었다. 아이들은 특별한 종착지나 목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불구불한 동네길을 따라갔다. 도중에 강아지, 벌레, 지렁이를 만나면 즐거워했으며 의미로 만들어낸 게임을 하며 신나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가끔은 아이들과 똑같은 좌표계에 잠시 빠져들어 그 원시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억에 속박되지 않은 채
마주치는 모든 새로움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래에 집착했던 나는 저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조이고 다음에 할 일을 걱정했다. 조바심은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아름다움과 의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엄밀하고 예민하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그런 효율성, 성취, 질서를 위해 많은 걸 외면해야 했다. 내 눈은 더 이상 세계를 향해 있지 않았다. 나는 최대 속도와 최소 비용으로 항행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만 보고 있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성인으로서 책임이 있었고 일은 힘들었다. 가족을 돌봐야 했기에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현재에 깊이 몰두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매혹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가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 워즈워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를 깨우치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풀밭과 작은 숲과 시냇물과 대지와 모든 평범한 광경들이 천상의 빛을 차려입고 나에게 꿈처럼 찬란하고 생생하게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다. 어디로 향하든지 밤이든 낮이든 간에 내가 보았던 것들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너희 축복받은 생명들아, 너희가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축제 속에 하늘이 함께 웃는 것을 본다. 내 마음은 너희의 축제에 함께 있다. 나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다. 가득한 너희 지복을 그 전부를 느낀다. 이런 날 내가 침울하다면 얼마나 불운한가. 돼지 스스로 이 달콤한 5월의 아침을 꾸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모으고 있다. 온 사방에서. 멀고도 넓은 수천의 계곡에서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는 동안에 신선한 꽃을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팔에서 뛰논다. 나는 듣는다. 나는 듣는다. 즐겁게 나는 듣는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 내가 올려다 본 하나의 외로운 들판. 그들 모두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건 사라졌다는 것을. 내 발밑에 펜지꽃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한여의 미친 강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광희의 꿈은 윌리엄 워즈워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유년기에 황홀한 눈을 잃지 않는다. 특히 예술가들이 그렇다. 영국의 화가이자 판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도 그런 사람이었다. 블레이크는 독특한 환상의 세계에 거주했으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물 자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지각했다. 블레이크는 나이 들수록 주변 세계를 희미하게 지각하는 우리와는 아주 달랐다. 또한 겉으로는 개별적인 사건들의 은유적, 극적 의미를 놀라울 정도로 잘 포착했다. 그의 시에는 각각의 사건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끝없이 메아리친다. 모든 농부는 알고 있다. 누구라도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영원히 아기가 되니 이는 여성이 현명하게 깨달은 지혜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양과 개의 우짖는 표현은 하늘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니 채찍 아래 우는 아이는 죽음의 땅에서 복수를 기록하고 허공에 펄럭이는 거지 누더기는 하늘을 갈기갈기 찢는다.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는 한여름 태양의 총을 겨누며 가난한 자의 동전 한 잎은 아프리카 해안의 모든 금보다 값지다. 노동자의 손에서 쥐어짠 동전 하나로 고두새의 땅을 사고 팔며 온 나라까지 사고 파니 갓난아기의 신념을 조롱하느니 늙고 죽을 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며 아이에게 의심을 가르치는 자 썩어가는 무덤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이의 신념을 존중하느니 지옥과 죽음을 딛고 이겨낼 것이니
윌리엄 브레이크 순수의 전조 중에서. 브레이크 같은 진정한 예술가의 시야는 끝없이 깊고 넓다. 그의 눈엔 기억에 매인 우리의 지각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한다. 거기에는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합쳐진 것, 크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전체가 있다. 모든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과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모든 부분이 초월자의 압도적인 신비를 말한다. 시인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시인은 꽃이 담긴 꽃병에서 꽃들이 저마다 무에서 피어 올라온 뒤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 심오한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건초더미를 관찰한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라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음향과 색조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한다. 우리는 거기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실제성으로 어렵지 않게 치환한다. 모든 새가 하늘길을 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엄청난 기쁨의 세계가 당신의 오감에 가려져 있지 않다고. 윌리엄 브레이크 기억할 만한 환상 중에서 예를 들어 반 고흐의 그림 붓꽃을 지각하는 것은 한때 우리가 지각했던 영원성을 그 그림을 통해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축소하고 친숙하게 만든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 같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고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좁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보지만 예술가의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영감의 원천과 재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접화시킬 수 있다. 최초의 여정 때문에, 저 어렴풋한 회상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도 우리 모든 생애의 근원이 되는 빛이며 아직도 우리 모든 시각의 주된 빛으로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품어주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세월을 영원한 침묵의 순간들로 보이게 만드는 한번 깨달으면 결코 소멸되지 않는 진리, 무기력도 광적인 노력도 어른도 아이도 기쁘거나 적대적인 그 무엇도 완전히 폐지하거나 파괴할 수 없으니 윌리엄 위즈워즈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 중에서. 이 모든 것에 당신은 놀라며 겁먹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걸치고 있는 껍데기들을 지각하고 잠시라도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알아차렸으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그림을 찬양한답시고 그림에 장식이 많은 사치스러운 액자를 두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광이 액자 안에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 경계짓기, 그 테두리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대로 남겨진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한계를 부과해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뻗어나와 익숙한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박물관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박물관은 천재성의 수용소다. 위대한 모든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 이곳에 모인다. 원칙상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소도시에 성소를 마련하고 위대한 예술품 하나를 모실 수는 없을까? 수많은 작품을 모아놓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둘러볼 수 없게 하는 대신에 전시실 하나, 건물 하나에 걸작 한 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작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일진데 전시실 하나에 그런 위대한 작품을 10점, 100점씩 모아놓는 건 부조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대량으로 모아놓음으로써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걸작들의 유일무이함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술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놀랍지 않다. 그대는 1000에이커가 크다 여겼는가? 그대는 이 대지가 대단하다 여겼는가? 읽는 걸 배우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연습해왔는가? 시의 의미에 도달하여 자부심을 느껴본 적 있는가? 이 낮과 밤에 나와 함께 머무르라. 그러면 그때 모든 시의 기원을 갖게 되리. 대지와 태양의 이득을 누릴 터. 그대 더 이상 두세 번 쓴 것을 갖지 않으리.
죽은 사람의 눈을 통해 보지 않고 책 속에 있는 유령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리. 그대 내 눈을 통해 보지 않고 나로부터 사물을 취하지 않으리. 그대 사방에 귀 기울여 그대 자신으로부터 그들을 걸러내리라. 윌트 히트먼 나 자신의 노래. 성인이 된 우리가 이미 단순화한 세계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기란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계가 끝없이 만들어내는 위험과 경외를 놓치고 만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황량하고 궁핍해진다. 우리가 아는 땅, 우리가 모르는 땅,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땅. 우리는 실제로든 관념적으로든 우리가 아는 땅에 거주한다. 하지만 그 바깥에 놓인 것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 공간 바깥에 아무도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 알려진 우리의 세계가 있고 그 바깥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있고 다시 그 바깥에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있으며 훨씬 멀리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친 전체 풍경은 규범적이고 원형적이다. 알려진 것들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때로는 흥미롭고 종종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한다름에 튀어올라 완전하고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식은 여러 층의 분석 단계, 즉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치면서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첫 단계는 순수한 행동, 즉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행동이다. 어떤 것에 놀라면 먼저 몸이 반응한다. 놀란 사람은 방어적으로 움츠리거나 얼어붙거나 정신없이 달아난다. 모두 원시적인 형태의 위험을 표현하거나 범주화하는 행동들이다. 움츠리기는 포식자의 공격을, 얼어붙기는 포식자의 위협을, 공황은 도망갈 정도의 공포를 의미한다. 가능성의 세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된다. 가능성, 잠재성의 초기 실현은 관념적이지 않다. 몸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은 표상적이다. 이는 더 이상 앞에서 말한 물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에 상응하는 신체 반응으로 변환된 것이다. 이것이 표상이다. 집에 혼자 있다고 가정해보자. 깊은 밤 주위는 어둡다. 이때 예기치 못한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깜짝 놀라고 순간 얼어붙는다. 이것이 최초의 변환이다. 미지의 소리가 얼어붙은 자세로 변한 것이다. 다음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준비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환이다. 몸이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은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내는 범인이 무엇인지를 상상한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환으로 앞의 변환들에 뒤이어 일어나는 현실화된 반응이다. 몸의 반응, 얼어붙기와 심박수 증가에 이어 심상적, 상상적 표상이 출현하는 것이다. 후자는 탐험의 일부로 당신은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 전까지 당신의 안락한 집의 일부였던 곳을 조사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탐험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적극적인 탐험, 직접적인 지각을 위한 선행 행동에 몰입한다. 제발 별일은 아니기를. 다음은 그 소리의 출처를 확실히 알아내 그 소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다면 당신은 평소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정보가 아는 정보로 변한다. 그 소리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예술가는 홀로 변경에 서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변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뒤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 이미지로 변환한다. 춤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드러난 세계를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도 있다. 각본이나 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지식인이 나타나 철학과 비평의 이름으로 작품의 표현과 법칙을 추상화하고 조리 있게 설명한다. 창조적인 사람이 도시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들은 약간 궁핍하다. 예술가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가난은 예술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도시를 탐험하고 한때는 좋았으나 지금은 쥐가 돌아다니고 범죄가 만연할 법한 지역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살펴보고 뒤적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만 손을 보면 멋진 곳이 될 수 있겠는걸? 예술가는 그 동네로 이사해서 중고 자재로 화랑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덕분에 동네가 약간 세련되어진다. 아주 위험했던 곳이 점차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한다. 그러자 커피숍 하나가 생기고 색다른 옷 가게도 문을 연다. 그런 뒤 젠트리파이어 즉 빈민가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도 창의적인 부류지만 예술가보다는 보수적이다. 이어 개발업자가 나타난다. 잠시 후 체인점이 생겨나고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자리 잡는다. 이제 예술가들은 떠나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전위 예술의 손해지만 나쁘지 않다. 가혹한 면이 있긴 해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곳에 예술가가 머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다른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다른 풍경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술가들의 자연 환경이다. 예술가들이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경은 거칠고 위험한 것이다. 그곳에 사는 동안 예술가는 혼돈에 빠져버릴 위험에 수시로 직면한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항상 인간이 이해하는 영역의 가장자리에 살아왔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꿈과 정신활동의 관계와 동일하다.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대단히 창조적이다. 그런 이유로 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꿈이 왔을까라고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는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알 수 없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꿈은 기적이고 우리의 정신에서 울리는 자연의 목소리다. 더구나 매일 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술처럼 꿈도 질서와 혼돈을 중재한다. 따라서 꿈은 절반이 혼돈이다. 그래서 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꿈은 환상이며 충분히 발달해서 명확성까지 갖추게 된 생산물이 아니다. 그렇게 절반뿐인 환상을 예술적 생산물로 실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라도 볼 수 있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그것은 선봉에 서는 일이다. 그 자리가 예술가의 생태적 지위다. 그들은 문명의 초기 매개자다. 예술가들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정말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럴 만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춤, 음악,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가 사라진다. 하지만 예술가를 이끄는 것은 느낌, 패턴을 감지해내는 직관이다. 그 느낌은 적어도 발생 초기에는 말로 명확히 표현된다기보다는 물질적으로 구현된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동안 예술가는 어떤 문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승리를 위해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림과 예술로 바꾸는 선전원에 불과하다. 그런 행위는 높은 것을 낮은 목적에 이용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예술과 문학을 정치에 종속시키거나 양자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후려놓으려는 전체주의자들이 그런 수법을 사용한다. 예술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과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포즈를 취하는 사람, 낭만주의자,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또는 삼류 배우에 불과하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관에 사로잡힌다. 반대편의 거부와 비판 또는 현실적, 재정적 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더 나아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직관을 따른다. 마침내 예술가는 성공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예술가는 미지의 것을 의식하고 사회적이고 명료한 세계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시킨다. 사람들은 그 예술품을 응시하고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깨달음은 얻지만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고 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예술품에서 위대한 가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공물이 위대한 예술작품인 이유다. 일전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위대하고 유명한 르네상스 그림들을 소장한 전시실이 있다. 그 전시실은 신자와 무신론자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 일종의 성소였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 가장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거리, 가장 비싸고 권위 있는 미술관에 바로 그 성소가 있었다. 소장품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어렵게 수집되었다. 전시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많은 관람객이 순례하듯 그곳을 거닐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이곳에 와서 작품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림들을 보면서 다들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 그림들 중에는 훌륭한 구두를 보여주는 걸작, 원죄 없는 잉태를 하신 성모가 있었다. 성모가 행복에 찬 모습으로 온몸에 후광을 두르고 통통한 아기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모든 관람객이 항울경에 빠져 그 작품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온몸을 감싼 후광의 상징적인 의미, 통통한 아기들의 의미, 성모 찬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신은 죽었는데 그럼에도 저 그림은 왜 여전히 같이 있을까? 왜 다른 그림들과 함께 이 방, 이 건물, 이 도시에 있으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엄격히 보호될까? 왜 이런 그림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까?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왜 이 작품들을 탐낼까? 왜 이 그림들은 현대의 성소에 이토록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을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의무를 다하듯 심지어 선망했던 일이나 불필요한 일을 하든 이곳을 방문할까? 우리는 이 그림들을 성스러운 물건처럼 대한다. 적어도 그 근처에서는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무지와 경탄의 대상 상태에서 그 그림들을 보고 잊었던 것을 떠올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한다. 미지의 것이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얼마간 명확한 형태로 성소에 들어온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이 비로소 구체성을 띠는 한편 더없이 풍부한 초월적인 힘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이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이다. 우리가 그들의 위험하고 마법적인 생산물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하여 자물쇠를 채우고 액자에 끼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행여 위대한 작품이 손상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 우리는 문화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는 꿈이 동요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당혹스럽다. 수고하셨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방 청소를 해야겠네요, 그죠?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